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대명목욕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 주변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죠. 저희 학교에도 캠퍼스에 벚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핍니다. 봄이 완전히 이제 완성돼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고요. 한절기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8개 9회 시작 전에 저희 목욕철학원 백성민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인문학 강좌가 다른 것처럼 좀 재미있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강좌가 너무 어렵다고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들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한 달에 1시에 끝나는 그런 인문학으로 끝내기에는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귀찮지만 인생 길이 원래 돌아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첩경이라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이재승 교수님께서 우리 전체 인문 강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 문명 사상적인 그런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신화, 문화, 역사, 사상, 그 다음에 동양에 와서 중국, 일본, 기타, 이집트,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사까지 짚고 중세를 거쳐서 이제 근세라는 우리 16, 17세기에 돌아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혹시 영국 베이컨이라는 사상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이컨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홉스, 존 록, 그 다음 휴մ 이런 분들이 모두 영국 사람들이고 이 영국 사람들의 공통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사유, 생각이 중요하냐 이때 영국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근세에 들어와서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스피노자, 지난 시간까지는 라이브니츠를 거치면서 이런 대륙의 학자들은 경험보단 인간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모두 합쳐서 우리는 유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보면 유럽 사상에서 영국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륙 한미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 대륙에 있는 사상들 하나를 대륙 한미론이라 하고 떼어서 영국을 영국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 경험과 이성을 지금까지 이제 오늘부터 베이컨이 시작했습니다마는 홉스를 비롯해서 이제 경험주의적인 입장에서 철학 혹은 그런 사회 사상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경험, 이성을 넘어서면 그 다음 저희들이 짚으려고 하는 것은 선언 문제입니다.
선언이란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기회에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이 영국 경험론적 입장에서 전개되는 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이 홉스라는 양반이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400년 전 우리 조선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전체 세계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도 한번 주시하시면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 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리라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저희들과 함께 험한 길을 가시면서 이 문학적 사유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 중에 우리 원장님께 부담을 주시는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어렵다고. 우리 원장님 이제 부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자꾸 부담 주시면 안 돼요.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 부담은 제가 이제 전화기 젊었으니까.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늘 쉽게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건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너무 쉽다, 아이고 저 다 아는 얘기인데 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편히 또 쉬고 있죠, 그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뇌는 자극을 받아서 늘 건강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예, 오늘 사회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809회 홉스 주제를 강연해 주신 진석영 교수님, 아마 지난 학기도 여러분들 한번 만나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구마모토 학원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개건교수,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역서와 저서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주로 이제 좋은 번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홉스를 이해하는 데 또 아주 길잡이가 될 만한 텍스트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통해서 아마 진석영 선생님을 여러분들 만났을 겁니다. 베이컨의 그 신기관을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또 번역하셨습니다. 명저 출판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은 2020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엘로이스 마티니치가 썼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라고 하는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요 넬스트의 마르커스 이야기 등의 번역서를 갖고 계시고요. 그 외에 또 많은 논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사회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홉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진석용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요청을 받은 강연은 토마스 홉스의 국가이론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장수하면서 9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주 장수를 했죠. 장수하면서 아주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저서의 내용을 1시간 만에 쉽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핵심적인 지식을 가려내서 소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1분 안에 그냥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큰 부담은 좀 덜었습니다. 이미 1분짜리 요약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다소 횡설수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헷갈리지 않고 정리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홉스 이름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거리가 제법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 교과서든 아니면 정치 경제 교과서든 교과서에 홉스가 항상 소개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위한 수학 능력 시험에 홉스에 관한 문제가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홉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것,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사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일본처럼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끼리 바르게 짝 지어놓은 것을 해서 서양에 있어서는 이제 성악설, 성선설의 대립이 홉스와 로크의 형태로 대립을 시키고, 또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맹자와 순자의 형태로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렇게 대립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나를 물어보는, 다시 말해서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를 알아보는 문제 하나 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예컨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서로 이리와 같은 관계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국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사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문제 같은 것이죠.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홉스에 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은 이 1번, 2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홉스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말은 홉스의 저서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고급한 언어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홉스의 주장을 분석하여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살짝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A하고 B하고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죄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일부 경찰에 포착이 되었고 나머지 증거들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추가 증거를 이제 얻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을 이제 분리해 놓고 신문을 합니다. 너 나머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 네 죄는 조금 용서해 주겠다. A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B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죄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내가 정말 나머지 죄를 자백할 때와 딱 잡아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결과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또 한 명의 공범자인 B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딱 잡아댔는데 B가 자백을 했다.
이러면 B의 죄는 경감이 될 테고 내 죄는 더 무거워지겠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B도 내 공범자도 딱 잡아 떼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리 하다가 내가 딱 잡아 뗐을 때 B도 딱 잡아 떼주면 침묵해주면 좋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면 나도 침묵하고 상대방도 침묵하면 이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벌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 3년 징역 3년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근데 나는 이제 자백을 하고 상대방 공범은 딱 잡아 떼는 경우에 나는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조금 경감해 주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1년 정도 형을 받고 그 다음에 B는 딱 잡아 떼기 때문에 가중처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죄, 그리고 추가 증거가 A에 의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딱 잡아 뗐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침묵을 내가 딱 잡아 떼면 위험 부담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3년을 살아요. 반면에 내가 이제 자백을 했을 때 일이 잘 되면 내가 1년만 사는데 일이 잘못되면 또 이제 5년을 이제 살게 되죠. 이럴 때 A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B를 한번 믿어봐. 나처럼 딱 잡아 떼주기를 믿어보고 한번 모험을 해봐.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B를 어떻게 믿어? B가 유혹에 빠져서 자백을 할 거야. B는 자백을 했는데 내가 가만 딱 잡아 떼면 나는 10년을 살아야 돼. 이건 안 돼, 위험해. 그래, 위험을 줄이는 게 나아. 자백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B도 똑같은 사고를 하겠지요. 그래서 B도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둘 다 자백을 하면 각각 5년형을 살게 됩니다. 자, 이 4개 세트 가운데 최선의 세트는 첫 번째 3년 사는 세트죠. 이 3년 사는 이 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살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3년짜리 이 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짜리 세트로 가는 이유,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신.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서로 불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적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쁜 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더 좋은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좋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더 나쁜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믿어볼까? 아니야, 사람을 못 믿을 존재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살아가면서 대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는 태도가 강해지는 것이고, 남한테 뭐 이렇게 억울한 일 같은 거, 피해 같은 거 많이 보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러면서 살면 이제 조금 불신이 좀 커지죠. 그러면 인간이 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인가,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놓고 보면 대체로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보통 가정의 보호 또는 교육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이 20살 돼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회의 냉혹한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인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항상 그 얘기하죠. 너 조심해라. 남 함부로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인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다는 걸 보면 사람이 못 믿을 존재인 것 같긴 합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못 믿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홉스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쁜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믿음을 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홉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면, 자,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곰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둘이 협력하여 곰하고 싸우면 곰을 제압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조금 상처를 받겠지만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희생은 치러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면 나 혼자 도망을 가고 또 한 친구는 곰하고 맞서 싸운다 이러면 그 친구는 곰한테 혹시 잡아먹힐지 모르지만 난 안전하겠죠. 곰이 그 친구 잡아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나 안 따라올 테니까. 또는 나는 곰하고 맞서 싸우는데 이 친구가 도망갔다. 그럼 나는 이제 곰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둘 다 도망을 갔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이제 반반으로 줄죠. 곰이 나를 쫓아올 수도 있고 친구를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위험은 반반으로 줍니다. 자, 이때는 앞에 것과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이, 앞에 거는 두 사람이 격리가 돼서 저 친구가 지금 자백을 할지 딱 잡아댈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곰하고 맞서 싸우는 거는 딱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옆에 딱 보면 맞서 싸우려고 하는지 도망가려고 하는지 딱 보고,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나도 맞서 싸울 것이고, 도망갈 태세를 갖고 있다면 나도 같이 도망가는 거고, 선택하기 좀 쉽지 않습니까? 이때는 최선의 길이 선택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홉스가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요즘 대학 같은 곳에서 홉스를 설명할 때 이제 나오는 그 이론의 구조 같은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좀 세련된 설명 같아 보이기는 하죠. 이른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언어로 설명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상황이 이 상황인 겁니다. 자, 사람이 착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인간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1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양처럼 착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1인칭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3인칭의 관점에서 남이 나를 바라볼 때는 늑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즉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남을 해칠 수 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상해, 폭력, 사기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지 몰라요. 여기 지금 늑대하고 양하고 있는데, 이 늑대와 양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양 같은 성격과 늑대 같은 성격인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양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홉스가 인간에게 늑대와 같은 성질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인간은 늑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한테 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한테 늑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언제든지 늑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홉스의 성악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진짜 악한 존재다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잠잘 때 문 잘 걸어 잠그고 잠자죠? 외출할 때 문 활짝 열어놓고 외출합니까? 문 잘 닫고 외출을 하죠. 그리고 깜깜한 뭐 밤길이나 산길을 갈 때 횃불이라든가 전등을 밝혀들고 혹은 주머니 칼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늑대로부터 수시로 시달리는 이보다도 저 사자 뒤에 가가지고 저 사자의 위험을 좀 빌어서 저 늑대를 좀 막자. 그 늑대를 막고 그 대신에 사자 뒤에 숨으면 사자가 보호해주는 대가를 또 요구하겠죠. 보호해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양들이 뭐 풀도 뜯어먹고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때로는 이제 사자를 위하여 일도 해야 되고 사자가 어디 먹이 구해오라고 그러면 먹이도 구해와야 되고 사자의 뭐 요구에 따르긴 따라야 됩니다. 자, 사자가 하는 요구를 따르고 사자 뒤에 숨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언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늑대 틈 바구니에서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뒤에 숨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국가의 성립이다. 이게 호흡스의 이론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가로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뭐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에 따라서 즉 인구와 영토와 주권 뭐 이런 걸로 구성된 공동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공통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다 또는 정치 권력에 의한 지배 복종 현상이 일어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가지고 그 특징을 앞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특징이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삼으면 이제 형식적인 정의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특징으로 삼으면 바로 이제 현상적 정의, 뭐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그 국가가 성립된 목적 또는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목적론적 정의가 될 텐데, 최선의 삶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공동체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최선의 삶에 필요한 외적 조건. 국가가 있다고 해서 개개인의 최선의 삶이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과 행복한 것은 다른 거죠. 행복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도 다른 어떤 이유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한 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이 이제 외적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 같은 거, 전쟁이라든가 뭐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외적 조건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하고 병도 없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독재 체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 행복의 문제는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에 의하여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돈바스 지역처럼 전쟁이 포탄이 막 날아다니거나, 또는 독재체제 안에서 언제 어느 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갇히고 사라지고 이럴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행복이 자기 책임은 아닌 거죠. 국가가 외적 조건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현상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강제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가 규칙을 정하면 모든 사람은 그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 규칙,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만 하더라도 5천 개가 넘습니다. 그 법률은 다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 개의 법률이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다 똑같이 공통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게 헌법에 이제 의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그 국민의 의무가 우리나라는 이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두 가지죠. 그 외에 뭐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 같은 것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되게 납세, 국방에 비하면 교육이나 근로의 의무는 선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경찰이 어떻게 잡아가거나 무슨 뭐 그러지는 않고. 그러나 납세와 국방은 다르죠. 세금을 안 낸다거나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징집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평시에는 이행하지 않지만 전시가 되면 이제 동원이 될 수 있죠. 전시에는 뭐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이제 전쟁 업무에 또 종사하도록 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국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한다고 하는 뜻은 국가가 정한 규칙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규칙은 강제규칙입니다.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그 날짜에 징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뭐 못 간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또 잡아가겠죠. 그럼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종을 하는데 그 왜 복종을 하느냐? 복종을 안 하면 잡아가기 때문에. 이 설명이 너무 좀 원시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법 안 지키면 처벌받으니까. 이렇게만 대답하면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들지 않습니까? 뭔가 규칙을 지켜야 할 합당한 이유, 그 규칙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번영시키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데, 국가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복종을 하는데 내가 그 국가 권력에 왜 복종하지? 물리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종을 하지만 나 복종하기 싫은데 내가 복종 안 하면 나를 때리니까, 잡아가니까, 가두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뭔가 내가 복종을 하는데 이 복종하는 것이 큰 복이다, 나한테 즐거움이 된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신이 나서 복종을 할 텐데, 그래서 복종을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정말 있나 생각을 해보고, 복종할 이유가 없으면 맞춰 싸울 것이고, 복종할 이유가 있으면 복종을 하자.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국가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온 것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실력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원시적인 생각이죠. 국가에 왜 복종을 하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시대에,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장에게, 삼국시대의 왕에게 왜 복종을 하느냐? 왕이 사약을 내리면 아이고 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사약을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 마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복종을 하느냐? 왕은 나를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두려워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초기 상황은 그랬죠. 인류 유원시 상황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폭력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폭력배의 두목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당장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른바 실력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이유 무서우니까. 나를 언제든지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엎드려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처벌받으니까. 즉 처벌의 공포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 고대 국가, 근대 국가로 국가의 규모가 확장된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확장됐는지. 이 확장의 동인이 무엇인지. 확장의 동인이 마치 동호회의 멤버가 늘어나듯이 뭐 선전 문구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해서 회원이 늘어났습니까? 국가의 규모가 어떻게 커졌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족연맹체 같은 데서 고대 국가로 나아갈 때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게 됐다는 것은 새로운 복종을 요구하는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인데, 자, 전쟁을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무력과 실력을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하고 부합해요. 이 실력설이. 그러다가 이제 BC 5세기, 6세기 무렵에 드디어 자연성장설이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분명하게 정리를 한 학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뭔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나한테 해로움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 일을 할지언정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뭔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로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서 연필 깎는 칼을 하는 조그마한 칼을 샀다. 그 칼은 연필을 깎을 수 있겠죠. 또 주방에서 뭐 두부나 무를 썰기 위해서 주방기구 칼을 샀다. 주방용 칼을 샀다. 연필 깎는 칼보다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큰 칼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정육력 도마, 뼈 같은 것도 막 잘라내는 큰 톱을 샀다. 더 강력한 톱을 샀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 좀 더 뭔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화목 난로에 쓸 뭐 장작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기계톱 같은 걸 샀다. 더 강력한 기계톱을 샀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뭔가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국가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힘이 강력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 가운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집단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좀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국가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친구들끼리 할 수 없는 일, 동호회에서 할 수 없는 일,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 국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국가가 동원하면, 국가가 나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하듯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하다 보니까 국가라는 것도 만들었고, 만들고 보니까 이건 힘이 강력하다. 이 강력한 힘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들 수 없는 큰 돌멩이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강 물줄기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산도 부숴가지고 평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겼다. 인간의 본성이 나온 것이다. 어떤 본성?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본성. 그 본성이 국가를 만든 거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온 학설입니다. 두 번째 게 그래도 1번보다는 약간 희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국가 권력에 복종한다. 이런 경우에는 희망이 없어요. 국가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는 규칙을 안 지키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죠. 처벌을 피할 수만 있으면. 마치 도둑이 잡히지 않으리라는 보장만 있으면 도둑질 계속하는 것처럼. 근데 두 번째처럼 이렇게 본성의 산물이고 국가는 인간을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자,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힘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약간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 국가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국가가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학설이 이제 그리스 세계가 무너지고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가 무너진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AD 300년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유럽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대략 한 14세기, 15세기 정도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제 기독교 신학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로 변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물론 아시아의 경우에는 기독교와 같은 그런 유일신 종교가 널리 퍼지지는 않았고, 물론 뭐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불교가 주로 전파가 됐지만, 불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교리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정치 체제의 변화에는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기독교 세계가 지배하면서 군주가 된 사람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이미 대략 BC 600년 전부터 이미 그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바빌로니아한테 멸망당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알렉산더의 또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과정을 쭉 거치는 동안에 이민족의 핍박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이민족의 핍박을 받는 동안에 이제 대항하는 싸움도 물론 여러 차례 전개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 그 성공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엎드려서 복종하는 게 더 편하죠. 알았다. 그러면 네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복종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세속의 권력에 복종해라. 계속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나라는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복종하고 엎드려서 복종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서 군주들은 예수님조차도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군주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군주의 권력을 하나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논리가 이제 왕권 신수설이 된 겁니다. 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런데 이 왕권 신수설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구조에 따라서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군주가 독재를 행사하고 이러는 것을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자꾸 우리한테 강요를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왕권 신수설이 보기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내려왔다 이러면 왕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행사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군주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줄 때 어떻게 그 권력을 어떻게 쓰라고 뭘 하라고 줬을까?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느냐? 성직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군주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성직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부, 그때는 이제 가톨릭 사회에서는 신부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 신수설에 의하여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직자 계급들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겁니다. 성직자 계급이 내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거니까 당신 지금 행동 좀 고쳐라 이러면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군주가 자기 권력을 조금 절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이 성직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왕권 신수설에서 왕이 권력을 갖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 이론이 생기는 순간 성직자 계급한테로 권력이 조금씩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동을 하니까 이 성직자 계급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성직자 계급이 타락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성직자 계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독교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신도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게. 신부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게. 이런 이론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가 떨어져 나온 그 과정입니다. 그게 대략 BC 9세기, 10세기 정도 돼가지고 떨어져 나오지요. 동방정교 같은 것도 떨어져 나오고 대분열이라고 해서 기독교 사회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계급의 권력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니까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권력, 국가가 행사하는 이 권력에 대해서 성직자 계급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권력을 행사하자고 하는 것도 실패했다고 느끼니까 드디어 15세기 무렵부터 와서는 일반 백성들이 직접 이 권력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 목사 계급이 또는 성직자 계급, 신부 계급이 이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정신적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고 우리의 육체 속에 정신을 심었고 그 정신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이성이니까 이성적 사고야말로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한테 넣어준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학에서는 흔히 자연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곰곰이 가슴에 손을 넣고 곰곰이 생각하면 알게 되는 이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더라 라고 알게 되는 거 그거예요. 그런 규칙. 그걸 자연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 그 홉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이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계약을 생각하게 만든 것은 자연법인 겁니다. 자연법.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넣고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의 조건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게 좋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래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즉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겁니다. 나의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인 거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나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면 이미 이런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16세기 정도부터 철학자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 우리 인간 내면의 이성적 사고의 결론을 이제 타인과의 계약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 그 사회 계약론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17세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홉스, 로크,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소개된 그 아담 스미스는 물론 사회 계약론자는 아닙니다만 이론 구조는 계약론자라고 약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와 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될 텐데 내가 복종을 하는데 그럼 복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아니다. 뭔가 내가 복종을 했으니까 그 대신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한 끝에 홉스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재성 교수님도 소개를 한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터지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젊은이들은 전선으로 끌려가야 되고 가족이 흩어지고 또 새로운 정복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롭게 살기 어려우니까 안전보장이 첫 번째다. 그래서 홉스는 안전보장과 질서, 국가가 모름지기 인간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안전보장과 질서다.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전쟁을 막아내는 것,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것, 그게 안전보장입니다. 사실 국가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게 국가 공동체의 존속에 첫 번째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 개인적 관점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우선 몸이 건강해야죠. 몸이 건강하고 나서 사회적 관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그런 이후에 재산도 있고 이런 거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위고 명예고 재산이고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 자체가 존속을 해야, 건강하게 존속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뭐 행복을 추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안전보장은 외적으로부터 막는 것이고, 그 다음 질서는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그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물건을 사서 우리 집에 두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둑이 와서 훔쳐가거나 강도가 와서 뺏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일 다른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갈지도 모른다. 이러면 오늘 내가 물건을 어떻게 사겠어요? 돈 주고. 물건 사봤자 내일은 내게 아닌데. 그럼 오늘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내가 처분하지 않는 한 끝까지 내 물건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내가 물건을 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등록금을 냈다. 등록금을 내면 1년 동안 강의 듣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게 예측이 돼야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사회 질서라고 부릅니다.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국가가 제공해야 될 것은 그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아까 앞에서 죄수의 딜레마 세트 2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알 수 있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보장과 질서야말로 국가가 나에게 제공해야 되는 목적이 이익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다. 그게 실제건 아니건 국가를 만들 때 내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섞은 쓰지 않았건 간에 내가 복종이라고 하는 국방과 납세를 비롯하여 국가가 만드는 모든 종류, 우리나라 5,000개가 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복종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때에는
무언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보상 가운데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보상이 뭘까? 딱 생각해 보니까 안전보장과 질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홉스 계약설의 큰 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 나간 것이 로크나 루소입니다. 아마 로크나 루소는 또 전문 연구자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있거나 혹은 뭐 이미 또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하면 로크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안전보장과 질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구체화시켜서 안전보장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 뭐 당연히 이거는 생명을 보장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유, 그 다음 세 번째로 재산, 여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유, 재산까지 나아간 거예요. 국가 안전보장, 이거는 사람 몸이 그냥 건강한 거 그냥 그 딱 한 가지인 거죠. 거기에다가 로크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노동의 결과 내가 획득하게 된 재산은 국가가 됐건 누가 됐건 탐내지 못하게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이제 로크의 계약 이론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크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국가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와 있는 거죠. 이게 홉스의 경우에는 안전보장과 질서라고 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조건에서 시작을 했고, 로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명 플러스 자유와 재산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 자유, 재산은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법을 보면 형법에 이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한다 하고 이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처벌의 내용도 보면 생명에 대한 범죄, 가장 큰 범죄예요.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상해, 뭐 폭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한 범죄, 납치, 뭐 감금, 뭐 이런 거, 뭐 방해, 통행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범죄 있죠. 사기, 뭐 강도, 절도, 뭐 이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들을 이제 처벌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루소로 가서 보면 약간 내용이 약간 추상화됩니다. 조금 추상화되는데 이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규칙은 인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그냥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 같은 거. 그러니까 생명, 자유, 재산만 가지고는 루소가 생각할 때 인간이 행복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홉스나 로크에 비해서 루소는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그 연금법에 의하여 직장생활인들은 강제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의 일부를 그 연금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떼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텐데 왜 국가가 내 노후를 걱정해가지고 돈 다 주고 떼가나.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10년 후 20년 후 뭐 나중에 연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월급 뭐 쥐꼬리가 하나 월급 받는데 월급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을 연금으로 뗀다? 90만 원 가지고 지금 살으라고? 나는 오늘 100만 원 살고 내 노후는 뭐 노후대로 뭐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마치 그 애가 초등학교 애가 세뱃돈 받으면 부모가
뺏어가지고 엄마가 맡아가지고 있을게 이러고 이제 하면 애가 엄마 왜 내 돈을 왜 엄마가 가지고 있으려고? 너 가지고 있으면 쓰잖아.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 18살 되면 그때 줄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써. 강제적금이라도 가입해야 돼요. 국가가 이렇게 떼가지고 보관해뒀다가 10년 후에 날 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나약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처럼 홉스나 로크의 경우에는 남이 나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고, 루소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루소는 뭐 이게 자라난 환경도 그렇고 해서 이게 사랑에 아주 굶주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애정 이런 것들로 뭔가 사람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야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는 것 딱 그것만으로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진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공동체적 유대, 애정과 우정으로 결합된 이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의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서적인 감정을 포함한 양심 같은 것이다. 이 양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양심에 의하여 결합될 때에야 그게 국가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세련된 개념은 또 이제 루소를 다루시는 분께서 자세히 소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아담 스미스의 경우는 계약론자는 아닙니다만은 국가 권력에 대하여 국가가 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엔간하면 그냥 내버려둬라.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라. 자유롭게 활동하면 국민들이 다 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결론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고, 부유해지면 그게 나라의 부다.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즉 다시 말해서 왕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들 세금이 많아야 되고, 세금이 많아지려고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유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섭하지 마라. 그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이 다 저마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면 호랑방탕해지지 않을까?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지만,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살 때 파리바게트 주인이 먹고 살으라고 내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을 먹으려고 빵을 사는 것이고, 파리바게트 빵 파는 사람도 빵을 사는 내가 배고플까 봐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돈 벌려고 빵을 파는 것이고, 각자 자기를 위하여 그 행동을 하지만 파리바게트 주인도 돈 벌어서 좋고 나는 빵을 사 먹어서 배불러서 좋고, 서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이론적인 배경인데,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때로는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도덕정조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제3의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남들이 보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남들은 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실제로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아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욕먹을 거야, 남이 손가락질해,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 하는 행동하고 남이 안 볼 때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르게 만드는 나의 정신 요소가 뭘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 그 제3자가 되어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명정대한 관찰자라는 겁니다.
이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찰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명정대한 관찰자에 의하여 제어가 되니까 그걸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만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라. 이게 아담 스미스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홉스의 계약 이론의 그 큰 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발전된 계약 이론의 진전,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또 약간 특이한 이론이 계급 지배설, 뭐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계급 지배설은 이제 칼 마르크스의 사상입니다. 국가가 이 사회 계약설에 의하여 안전보장과 질서니 무슨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니 뭐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거니 뭐 일반 의지의 구현이니 이런 그럴듯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게 자본가 편을 들더라.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보니까 특히 18세기, 19세기에 결국은 국가가 자본가 편을 들더라. 그래서 이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국가는 편파적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결국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 다 끌어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자본가 편든다고. 이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계급 지배설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또 더 나아간 거, 계급 지배든 말 그게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냥 인민을 그냥 지배하는 거다. 이거는 실력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이거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은 악이다. 그러면 국가가 질서를 유지 않고 난장판이 되는 사태를 견디란 말이냐? 난장판이 되든 말든 간에 그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그 대처할 일이고 국가라고 하는 강제력 자체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 이게 이른바 무정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정부가 없으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무정부주의도 정치 사상의 일부로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정부주의는 어떤 국가에서든지 간에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상이라서 이 사상이 뭐 크게 확장이 되거나 직접 어떤 정부를 철폐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는 조금 어렵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가 있기는 있다는 것. 이게 대체로 크게 보면 국가 이론의 유형들입니다. 그 유형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사고방식은 요 앞에서 본 이 사고방식하고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출발점은 이 홉스다. 홉스를 중요한 근대 사상가로 여기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사고의 단초를 처음 제공했다는 거예요. 딱 이런 사고가 딱 시작되고 나면 그다음 이걸 발전시키기는 좀 쉽죠. 그 로크, 루소, 뭐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은 홉스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더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사상가를 다 묶어서 보면 시작은 홉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내용의 그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구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것들도 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연 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아까 늑대가 이렇게 양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런 상태가 두렵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걸 두려움, 인간의 정념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이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계약 상황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홉스의 생애 뭐 같은 거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홉스가 쓴 주요한 저서는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 요 앞에 시민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 되게 합해가지고 리바이어턴이라는 저서를 썼는데, 자 물체와 인간과 시민 이 순서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 태양계, 지구 뭐 이런 식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태양계는 우주의 일부죠. 그 일부인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지구,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물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체와 물체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체와 물체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그 인간은 물체 가운데 특수한 물체에 속한다. 그리고 시민은 인간이 특수한 환경 속에 놓이면 시민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시민에 대한 연구로 이제 나아갔다. 이 그 리바이어턴에 써놓은 그 지필 의도를 이제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을 비롯한 그 어떤 철학자도 도덕 이론의 모든 공리를 정리하고 충분히 혹은 대략이나마 증명하여 사람들이 통치하는 법과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 플라톤 이 일에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도 제대로 된 도덕 이론을 만들지를 못했다. 왜 우리가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다. 그거를 이제 도덕 이론이라고 여기서 표시한 거죠. 도덕 이론. 요즘 말하면 정치 이론인 겁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대철학자들도 지금까지 도덕 이론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만들었다. 내가 지금 리바이어턴이라는 책에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도덕 이론대로만 사람들이 살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금 희망이 생긴다. 이때까지 왜 인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냐? 도덕 이론이 제대로 없어서. 근데 자기가 이제 도덕 이론을 만든 거예요. 리바이어턴 책 속에 약 20개 정도의 자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저술이 어느 주권자의 손에 들어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심이 있거나 혹은 질투심이 많은 해석자에게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아청꾼한테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또한 그가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며 이것이 공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면 이 사색의 진리는 실천적인 이익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제시한 공리대로 도덕 이론대로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홉스 자신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단순히 무슨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10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 구성 같은 것은 뭐 그닥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요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국가 상태, 그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통치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젊고 이렇게 그 건강해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이제 그 호를 들고 이렇게 통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뭐 벼베기도 하고 이러고 있죠. 통치가 없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참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병든 것 같은 여자가 이렇게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허술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인 거고 이게 이제 정부 상태인 겁니다. 이 정부 상태로 가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정부 상태를 만든 인간은 이제 드디어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시민론이라는 책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좀 더 자세한 그림이네요. 잊어보니까 여기 지금 빈약한 모습이 있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활기찬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 자연법 한 20개 정도를 나열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짚어보면 남의 마음도 네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역지사지하라는 이야기. 또 뭐 공자가 기소불욕 물시여인하라는 이야기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양심의 소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칸트는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좀 그럴듯한 말로 내 의지의 경륜이 동시에 모든 이성적 존재의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아마 또 칸트 철학을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될 정언 명령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제 생각에는 홉스 이론이 대체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이론가들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요 뒤에 뭐 어록 가운데 좀 재미있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록 가운데 내가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다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대목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홉스의 책 제2권에 보면 제2권 리바이어던 제2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란시스코 수아레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1원인은 제2원인의 본질적 종속의 힘에 의해 제2원인에 꼭 무엇인가를 주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2원인은 본질적 종속의 힘에 의해 제1원인의 작용을 덮는다. 이거 내가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뭔 번역을 저렇게 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저렇게도 번역해보고 샅샅이 뜯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습니다. 홉스가 이 문장을 인용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미쳤거나 남을 미치게 할 작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글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단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번역서 같은 거 책을 읽다가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말이 나왔다 이러면 저자가 미쳤거나 번역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미치게 할 악의적인 작정을 하고 글을 썼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성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홉스가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고 붕괴하는 내용이 책 전편에 막 그득이 나타납니다. 그런 만큼 홉스 자신이 쓴 글은 내용이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다. 그 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들에 따르면 그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영혼은 형제가 정지한 것, 즉 스콜라 학파, 그 학파의 용어로 말하자면 정지에 있는 현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도 모르고 자기들도 모른다. 무한 공간을 정지에 있는 여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이런 종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교와 미신, 머리로 가상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는 공공연하게 인정된 경우는 종교라고 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미신이라고 한다. 그 힘이 진실로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일 때 진정한 종교라고 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홉스가 종교와 미신과 진정한 종교를 거의 비슷한 걸로 카테고리는 거의 같은 걸로 이렇게 친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기독교를 거의 미신급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구절 때문에 홉스는 무신론자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으로부터는 암살의 위협을 줄기차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피신 다니기도 하고 프랑스로 망명가 있다가 가톨릭으로부터의 그 암살 위협 때문에 다시 또 영국으로 귀국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조금 제 생각엔 재밌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혹시 질의응답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 체계를 대표하는 홉스의 철학 요소들 중에 한 편인 철학 저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강연 중에 3개 얘기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이 대저작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한 10년간의 그 연구 결과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론, 어떻게 따지보면 태양계입니다. 그 인간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지 못했던 빠졌던 부분을 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홉스 리바이어던이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1부가 물체론하고 인간론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제 들어 있고, 그다음에 3부가 2부가 시민론이 압축되어 들어 있고, 그다음에 3부가 기독교 신학 이론이고, 4부가 홉스가 생각한 기독교 신학 이론에서 벗어난 그릇된 학설, 그릇된 신학 교리들, 그 그릇된 신학 교리들을 암흑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두 번째 질문, 물체론 인간론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홉스는 이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일어난 현상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형체가 없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그 부피를 차지하고 어제 존재를 하는데, 영적인 존재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을 생각을 하는데, 홉스가 생각할 때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순수히 정신적인 그런 존재는 없다. 그게 이제 홉스의 신학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홉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물체가 운동을 한다. 마치 처음에 홉스 리바이어턴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 뉴턴 책을 읽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물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물체에 대한 설명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뉴턴이 제1법칙이 그거 아닙니까?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물체론의 요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현상들, 인간의 정신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뭐 상상도 있고 뭐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관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고 활동이 있는데, 이 사고 활동이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생각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들게 만든 뇌 요소의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생각만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생각을 했을 때의 내 뇌 상태하고 B라는 생각을 했을 때의 뇌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홉스가 이제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체의 변화의 결과로
우리 그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다가 팔목이 뭐 다른 물건에게 이렇게 눌려 있으면 꿈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꾼다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은 인간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종류의 설명 기조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인간론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홉스의 그 리바이어튼 책 일부의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써놓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암흑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그 홉스가 생각하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홉스의 의견을 이제 3부에 적고 4부에는 로마 교황청과 스콜라 신학자들이 강요하고 있는 신학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홉스의 그 신학 이론 중에서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그리고 지상에 다시 존재할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지구를 떠나서 어디 저 위에 어디 뭐 안드로메다 별 있는데 어디 뭐 그 동네 넘어서 천국이 하늘 위에 어디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지상에 한때 존재했고 앞으로도 이제 예수가 재림하고 나면 그 천국은 이 지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지상에 다시 존재할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고 앞으로 지상에 다시 존재할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와 그 예수의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그 후계자들 뭐 바울을 포함한 그 후계자들 그리고 교황 가운데 이제 초대 교황은 이제 베드로죠. 교황, 제사장, 목사 이런 사람들은 현재 여기 하나님 왕국이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주권자가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외교사절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전도와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명령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무슨 뭐 기독교 국가 인민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 없는 거다. 그런데 마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그릇된 신학의 이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사회를 암흑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주권자는 왕이다. 성직자나 로마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제 그게 그 홉스의 주된 이제 신학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말하자면 입국 허가 이런 거겠죠. 비자 발급 조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 발급 조건이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리고 각종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신학 시대에 와서는 예수가 등장한 이후에는 세례를 받고 성찬례를 하는 것, 떡과 포도주 이렇게 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세례를 받는 거 형식적인 요건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자,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례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의식을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 외에 무슨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연보돈 많이 내야 천국에 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거는 다 암흑 이론이다. 그거는 사람 인민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릇된 신학 이론이다. 이제 이것이 홉스의 주장이고 그 외에 뭐 천사라든가 뭐 지옥이라든가 사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신학적으로 정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사탄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 악의 무리를 거느리는 대왕 같은 무슨 인격체 같은 걸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히브리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이 어떤 고유명사로서 어떤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enemy, 즉 적을 그냥 나타내는 보통 명사였다. 그냥 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게 번역되어서 사탄으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치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격신처럼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종류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약간 정통적인 신학 이론하고는 약간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조금은 있는데 어쨌든 이 암흑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국 조건에 대해서 목사들이 또는 신부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규정을 정해가지고 인민들을 갈취하는 그런 종류의 신학 이론이 바로 암흑 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암흑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15분 정도 여러분한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예, 선생님.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좀 내용이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결 좀 머리가 좀 맑아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현재 사회에 이런 그 홉스의 생각을 한번 이제 그 비견해 봤을 때 물론 기본적인 속성은 동일합니다만은 똑같다 생각합니다만 훨씬 더 현대 사회가 좀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소통하고 좀 들어보고 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좀 확정 편향적이고 이런 면이 점점 더 늘어나고 미디어나 여러 가지 도구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건지 한번 여쭤보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내전도 아니고 이런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런 정말 이승의 시대가 아니고 다시 중세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교수님 생각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 뉴스를 보면 이제 이건 또 다른 시작일 뿐이고 뭐 대만에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또 더 가면 우리 남북한에도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학자로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강연 내용에서도 사실 나왔지만 이 홉스가 전쟁이 아닌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평화를 그렇게 강구했던 이유는 당대가 뭐 30년 전쟁 포함해서 영국 내전 늘 전쟁터였고 하지만 홉스가 제일 위험하게 느꼈던 게 바로 국내 내전
그 다음 국제관계 충돌입니다. 자연 상태는 사실 그렇게 뭐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뭐 이렇게 하면 홉스는 다 그것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계 상태를 두고 보면 자연 상태보다는 홉스가 가장 겁내했던 게 바로 그 내전,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 국민들끼리의 갈등, 싸움, 그 다음 국제 간의 충돌,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또 현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홉스가 고민했던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선생님 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둘 다 너무나도 좀 원칙적인 질문이라서 첫 번째는 이게 문명은 발달했다고 하고 사람도 점점 더 똑똑해진 것 같기는 한데 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이렇게 팍팍하고 우리 인생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설명 같아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더 뭐 소통 수단도 많아지고 소통도 빈번해진 것 같고 또 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그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도 왜 우리가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은 접근을 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 생활을 놓고 보면 그냥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 이상 뭐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개선, 뭐 아주 작게는 뭐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작은 단위의 공동체 그곳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실천적일 것 같아요.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저거 안 싸우게 할 수 없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인 차원에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근데 내 아내하고의 갈등을 좀 줄이는 방법 없을까? 또는 내 딸하고 이 관계를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사고는 어쩌면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뭐 좀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는 것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아까 곁들여서 우리 예. 이 선생님 질문 중에 예. 왜 우리 지금 우리들은 이 확정 편향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 대구 사람 특히 좀 심하죠, 그죠? 이 문제인데 왜 이런 확정 편향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을까? 그거를 그냥 뭐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거를 홉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나와 생각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남들이 자꾸 나를 이단이다 하면 내가 진짜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가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짚어가지고 그냥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사고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서 권력이 나오면 그 권력이 그 지역에 약간 편파적으로 또 작용을 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역사 때문에 이제 그 이른바 확정 편향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사고는 확정 편향입니다. 뜯어 고치세요.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고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를 변경시킬 만한 다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이제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때에 당신은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다. 뜯어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어떤 경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쩌면 남이 볼 때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혹시 진리의 일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정도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두 번째 이제 전쟁 문제에 관해서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생중계가 되고 해서 그렇지 그것 외에도 지구촌에 내전 뭐 전쟁 분쟁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뭐 그 인도하고 뭐 중국 뭐 러시아 그 국경 근처에서 싸우는 분쟁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도 많고 또 한 나라 내에서 뭐 내전뿐만이 아니라 국경선 부근에서 충돌하는 나라도 많고 뭐 아프리카 지역이며 뭐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이제 좀 작고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피해가 그렇게 뭐 심각하지는 않은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군사 대국이니까 세계 제2위 군사 대국이 전쟁에 나섰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되게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야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규모가 커서서 그렇지 옛날에 부족 국가에서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올 때도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것도 그 돈바스 지역 그 이전에는 2014년에는 뭐 크림 반도를 뺏으려고 전쟁을 했고 지금은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 도네츠크 뭐 루한스크 뭐 그 지역을 이제 뺏으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니까 영토 야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그 영토를 늘리려고 하는 야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러시아 국가 통치자의 지배를 그 영토 야욕을 뒷받침하는 그 국가 권력, 국가의 힘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파괴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그거는 아주 뭐 장기 과제에 속하는 것이 되고 일어난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거는 각 나라가 준비를 해야 될 일이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뭐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약간 뭐 저자세랄까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조금 가까워지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면 새 정권에서는 아마 미국하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국가 내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동덕동에서 온 김봉수입니다. 홉스가 학술적인 노력이 왕성했을 때에 심취했던 게 휘랍 고전과 라틴어 고전을 상당히 깊게 연구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로 기원전 아테네에서 역사가로 알려진 투키디데스가 쓴 그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를 원래 휘랍어로 썼던 건데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역작으로 남아 있답니다. 이 저서에서 우리가 가끔가다가 인용하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하는 이런 전쟁사, 그러니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기원전에 싸웠던 전쟁사 모양인데 이 책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영어 번역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예, 대해서? 홉스를 얘기할 때에 예.
혹시 지금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신가요? 홉스가 이제 그리스하고 라틴어에 아주 이제 정통했고 젊은 시절에는 그리스와 라틴어로 된 고전들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된 뭐 작품들 오디세이 같은 거, 오디세이아 같은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이제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서 뭐 전쟁에 대한 홉스의 특별한 어떤 입장을 드러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뭐 지금 4시인데 예, 받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이 침묵은 제가 맞춰도 좋다고 이렇게 신호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또 학교로 들어가서 또 콜로키움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4시에 마칠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회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토마스 홉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고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대전대학교 진석용 교수님에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가 이게 참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와 관련해서는 가장 논란거리인데 이 소위 말하는 재산권,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마치 이 천부 인권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하나로 주장을 했던 이 존 노크의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상지대학교 김성우 교수를 모시고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